특히 오늘이 제가 강의 제목을 이제 훈민정음 감상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에요. 훈민정음. 혹시 이 책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한 권은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시기라도 하세요. 옆으로 쭉. 네. 물론 영인본입니다. 복사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만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께서 특별히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1번이 훈민정음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한글과 훈민정음에 빠져들게 됐는지 짧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대학을 다녔고요. 전공은 시각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문자 추상의 세계가 저를 이끌었고, 그 문자 추상이 제가 훈민정음이나 한글로 이렇게 다가가게 한 그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과 관련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개인전을 했다거나, 그리고 바로 이 건물 여기 지지향에서 제가 2008년도에 한글 스승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획전을 했습니다. 전시공간 한 70평 정도. 그게 계기가 되면서 정부가 주최하는 한글날 기념 전시를 제가 총감독하게 됐고, 이 작은 전시를 좀 키우고 완성도 있게 해서 경복궁에서 옛 지편전터 수정전에서 다시 한글 스승전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문화부 장관께서 파주까지 오셔서 제 전시를 보게 됐고, 그 만남을 계기로 이분이 제게 올해 한글날 기념 전시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에겐 큰 행운이었죠. 근데 문화부 측에서 여러 장소를 저한테 안내를 하셨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장소는 전혀 없었고요. 문화부가 준비한 전시 공간은 사실 근정전 양쪽 회랑이었어요. 근데 가서 제가 전시를 하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문화부가 준비한 예산의 절반을 구조물 설치하는 데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간도 짧고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국립국어원의 어느 분이 당시는 아마 한국어진흥 부장이셨을 거예요. 이분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장소 한 군데만 더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혹시 경복궁의 수정전이라고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수정전은 이제 지편전터에 새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문화부 직원들하고 또 궁중관리연구소장 그리고 궁중관리연구소 직원들 한 20명 정도 와 계셨고요. 해가 질 무렵이었죠. 문은 닫힌 상태에서. 근데 제가 가니까 수정전 문을 다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올라가는 순간에 바로 부제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에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훈민정음. 여기서는 책으로 피어난 한글이라는 부제로 전시를 했거든요. 출판단지니까. 근데 경복궁 지편전터에 가니까 바로 부제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훈민정음. 그러니까 이 천대받던 훈민정음을 이 옛 지편전터에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시 기획이 그 순간에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바로 제가 하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런데 여기는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 탑자가 바로 떠올랐고요. 그럼 전기차를 끌어오면 되죠. 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어요. 그냥 구조물 갖다 놓겠습니다. 욕심이 났던 거죠. 그 공간이. 그 공간은 10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훈민정음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된 것도 저로서는 제 인생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쯤에는 제가 이제
폰트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 이 사건이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호에 길거리에 마구 뿌려졌던 겁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총살,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자기 신복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총에 맞아 쓰러져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근데 이 이전에는 저는 제가 속한 이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성장했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잘 죽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총에 맞아서 저렇게 참혹하게 갈 수가 있는가? 권력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권력 남용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또 다른 장군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라는 낱말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앞에 분이 가시면 뭔가 자유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뭐 정치가들을 잡아가고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절에 제가 이분의 개인전을 저기 경복궁 옆에 현대화랑이라는 데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남관 선생님이세요. 남관. 적어두세요. 문자추상 그리고 남관.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라피를 잘하기 위해서도 기억해 둘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뭐 정치 탄압도 받으신 분이고, 고암 이응로 화백, 이응로. 이 두 분의 작품을 통해서 문자추상이라는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는 대학 1학년 때 대학을 들어가서 회화과 선배들의 졸업작품전을 봤는데 한순간 내가 대학을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엔 하이퍼리얼리즘이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제 선배들 작품 80% 정도가 다 하이퍼리얼리즘 비슷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전문가들은 아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류.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는 왜 예술에서도 따라쟁이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 미술은 뭔가? 우리 문화는 뭔가? 근데 그런 시기에 제게 이제 희망이 됐던 두 분의 작품입니다. 문자추상. 이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뭔가 끌렸어요.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겠다. 근데 나중에 조금씩 알게 됐죠. 이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다 하셨더라고요. 작가로서 자신의 작업을 하고 싶잖아요. 따라쟁이로 살고 싶은 작가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조선시대의 시서화, 그런 어떤 전통과 현대를 이어내는 독자적인 어떤 세계를 구축하시려고 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문자추상, 문자니까요. 어쨌건. 그럼 나의 모국어 문자, 한글. 그러면서 훈민정음. 근데 제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제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잊을 수 없는 큰 인상적이었던 일,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대학 4학년 때 제게 일본 여행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해외여행도 어려웠어요. 제가 해외여행 첫 여행입니다. 처음으로 이 땅을 떠난 여행이죠. 물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많이 속아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제 모교인 홍익대학교와 일본 오사카 대학이 이제 자매 대학인데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 갈 기회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일본 학생이 오고 한 번은 한국 학생이 가는데 제게 가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행운이죠.
근데 더 큰 행운은 바로 제가 이 전시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사카에 갔는데 오사카 만국 박람회 하던 자리에서 국제 현대 미술전이 개최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지도 교수님들하고 인솔 교수님들하고 이 전시를 관람했죠. 당대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 작가 약 40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거죠. 한 50% 정도는 제가 책을 통해서 아는 작가였는데 한 50% 정도는 전혀 모르는 작가들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주로 뭐 인쇄된 걸 본다거나 원화는 뭐 당시 현대 미술은 당대의 미술은 원화를 보긴 너무 어려웠고 네. 인상파 시대 그림이나 작은 그림들이 와서 국내에서 전시가 됐던 시절이니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전시를 보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스케치했던 거, 아이디어 생각했던 거, 뭐 그 이상의 것들이 다 완성된 작품으로 다 걸려 있거나 놓여 있었어요. 경복궁 집현전도 가면서 부제가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이 전시를 보면서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들이 하는 방식을 내가 따라가는 쪽으로 가서는 내가 평생을 가도 나의 작업을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서울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네. 지방의 대도시도. 여러분은 뭐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런 시절에 저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시절에 저런 작품을 봤다는 거예요. 왼쪽은 아시겠지만 이제 조지 시갈이라는 뉴욕에서 활동하던 작가고요. 인체를 그대로 석고로 떠내는 작업이에요. 완전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이 작품은 아닌데 그 현장에서 제가 봤던 작업은. 그리고 오른쪽은 야곱 아감이라는 작가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예요. 이 사람의 작품은 평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뭐 키네틱 아트라고도 할 수 있고 좀 3차원적인 작업입니다. 이게 198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랬고요. 저는 이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신문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타이포그라피. 이건 읽으라는 신문인가? 그냥 발행했다 선언만 하는 신문인가? 이 시절에 이 책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시기에. 그리고 저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뭐 보통 사람 비슷한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왕. 근데 훈민정음을 읽으면서 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졌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통합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냈을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실제 저렇게 안 생겼겠죠? 저건 상상화입니다. 제가 보기엔 살집도 더 있으셨을 것 같고, 눈도 저렇게 부리부리하지, 코도 저런 분은 아니고, 이건 상상화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엄청난 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제가 죽다가 살아난 거죠. 이 책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때문에 제가 한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과 나오셨냐고, 저보고 혹시 국문학과 나왔냐고.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다음에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도 함자를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공병우.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분은 이분 말고도 몇 분 계신데, 이분이 만든 한글 타자기는 한글의 초중 종성의 가치를 살려낸 한글 타자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근데 저는 대학원 시절에 제 대학원 논문 주제는 기계화를 위한 한글 디자인 연구였는데, 물론 처음부터 그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타이포그라피에서 한글 타이포에서 서서히 좁혀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저는 독자적인 글자꼴을 개발해서 제가 그 글자꼴들을 재료로 남다른 어떤 세계를 세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남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싶잖아요.
작가들은 대개. 그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글 공부를 했는데, 이건 글자꼴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활자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예술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한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시에 글자판 입력 방식이 4벌씩도 있었고, 2벌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공병호 타자기는 3벌씩이었어요. 3벌씩이란 뭐냐? 이 키보드, 건반, 글자판, 여기 자음과 모음과 받침이 구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3벌씩입니다. 저는 이 노트북은, 이 컴퓨터는 자판이 지금 2벌씩인데 제 머릿속에서는 3벌씩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3벌씩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초기에 하이텔이니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로 조금씩 정보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제가 컴퓨터로 글자를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막 부호가 깨지고 한글이 잘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시대였어요. 코드 체계가 통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술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한글이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 있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헌 신발짝이 저 길거리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한글이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한글을 공부한다는 것은 한글이 버려져 있다는 걸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 같았어요. 말로만 한글, 우수하다, 보물이다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청년 한재준이 보기엔 이건 사회적인 모순이다. 내가 예술 어쩌고가 아니고 한글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되겠다. 한글을 바로잡지 않고는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온전하게 내 작업을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병우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분이 나와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대학원 다니던 그 시기에는 이분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 계셨더라고요. 그 배경도 알게 됐어요. 당신이 만든 3벌씩 타자기가 반응도 좋았고 잘 팔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4벌씩 타자기를 표준화로 정해서 3벌씩 타자기는 완전히 망하게 됐고, 이분이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잠깐 오셔라 해가지고 저 남산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셨다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풀어줄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 그래서 이분이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망명 도피처럼 미국에 가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언젠간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당시에 전공은 디자인이었지만 한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글 학회에 가입을 했거든요. 아마 디자인 미술계 통틀어서 한글학회에 가입한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한글 공부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한글학회는 진짜 한글학회가 아니고 한국어 학회였어요. 근데 어쨌건 1988년 10월 무렵 한글학회 학술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요 앞에 건너에 이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제가 뒷모습만 봤는데 이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분 연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 자켓 입으셨잖아요? 하늘색. 그리고 빵떡 모자, 치즈색 빵떡 모자를 늘 쓰고 다니셨거든요. 딱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이렇게 봤더니 흰 수염도 있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어제 오셨대. 어제 오셨고 오늘 학술대회가 한글학회에 있다 그래서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됐고 그 순간 이분과 불이 붙게 된 거죠. 저는 그냥 제가 이 당시엔 30살이었고 혹시 올해 어떻게 됐어요? 27. 비슷할 때죠. 이분은 80세셨어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만든 글자꼴 제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분 뵙자마자 제가 반가워서 제가 만든 글자꼴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런 거 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1초도 안 지났어요.
이걸 뭘로 만드셨어? 질문이. 뭘로?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뭘로 그렸죠. 드래프트 머신. 네. 당시에 먹 작업을 해서 그땐 손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뭐 로트링 펜으로 해서 이렇게 먹 작업해서 그렸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방한 대지에.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이고 쯧쯧 하시더니 아니 맥킨토시 컴퓨터를 모르시오? 거기에 폰타스티라는 폰트 에디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보시지. 저는 30살인데 80된 분이 할아버지가 맥킨토시를 말씀하시고 폰타스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맥킨토시 정보는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다다음 달부터 이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을 줄이야 몰랐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바싹 달라붙어야지. 이분 가까이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를 짧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대개 이제 뒤풀이 겸 식당에 가서 담소도 나누고 하시거든요. 저 따라갔죠. 공경 박사님 주변에 당대의 대표적인 우리말 글 관련된 분들이 굵직한 분들이 계셨고요. 저는 일부러 바싹 고옆 자리에 앉았어요. 이분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나. 근데 엿들은 거죠. 내일 아침에 세종호텔에서 무슨 우리말 사랑 쪽 조찬회가 있는데 박사님도 거기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인사를 나눴던 분께 조용히 가서 혹시 내일 저도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이뻐하시면서 와라. 다음날 세종호텔에 갔습니다. 갔더니 조찬회 이제 호텔식 아침 식사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자리인데 입장료가 1,000원이에요. 이렇게 투명한 항아리에, 유리 항아리에 입장하면서 1,000원씩 내더라고요. 아니 1,000원을 내면 아침 식사까지 준단 말이야. 1,000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세종 호텔을 설립하신 분이 이 우리말 사랑 후원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후원을 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한 10대 분 모였는데 사회를 여러분이 이분 성함도 적어두세요. 이름만 알아도 학습이 됩니다. 공부가 돼요. 오리 전택부 선생님. 이분이 그 호텔에 가면 이제 투명한 유리잔이 있잖아요. 이걸 들고 딱 일어나시더니 티스푼으로 땡 하면서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장면이. 근데 회의가 끝날 무렵에 아마 총무 역할을 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회의 내용은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우리말 사랑 어떤 활동,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에 이런 모임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끝날 무렵에 총무 역할을 하는 분이 이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 원고를 200자 원고지에 몇 매 언제까지 내주시고 하는데 이 어른께서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여기 땅땅땅 치시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은 제트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는데 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어. 이렇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당시에 우리말 모두 모임 사무총장인가 하시는 문재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문재한 선생님은 당시에 연세가 70이셨거든요. 박사님은 아까 80이라고 그랬죠. 문재한 선생님을 딱 지목하시면서 문재한 선생 지금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 안 배우고 있어? 당장 컴퓨터부터 배우시오. 그 순간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100권의 책을 읽는 거 이상의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미국은 지금 제트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는데 아직 한국 사람들은 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나라의 운명이 정말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그 회의가 끝나고 제가 박사님 옆에 가서 박사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도 오래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하시겠어? 뭐라고 답했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부터 나오시오. 그래서 제가
저 도남문 앞에 한글문화원. 박사님이 귀국하자마자 세운 공간이에요.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님을 만나고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그 펀타스틱으로 만든 제 활짝골입니다. 한번 보세요. 좀 작게 보이는데 한 8906. 그 박사님을 제가 처음 뵌 게 88년 가을이었고요. 이 글자골을 89년 6월에 제가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8906. 그리고 10월 3일 날 처음 세상에 공개했던 활짝골입니다. 우리의 숙제 한글 디자인 이렇게 풀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한글의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글로 요약해서 써서 제가 작품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당시 디자이너들은 뭐 포스터 디자인 이런 걸 하던 시대예요. 선생님들이 저보고 협회 활동 안 한다고 야단도 치셨고요. 직접 하지는 않으셨고 선배를 통해서 우회해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포스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한글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한국의 미하고 문창살을 그리고 태극기를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만 미쳐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쁜 포스터를 만들 수가 없지. 그 이후에 만든 공한체입니다. 처음에는 저 공한체는 저는 제목 글자 같은 데 쓰이면 괜찮겠다. 주변의 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학정신이라는 잡지에 처음에 한 시 20편 정도를 공한체로 썼죠. 그랬더니 주변의 반응이 짧은 시에는 써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산문집에 썼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산문집 같은 데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 그림 동화책에 썼더니 어린이 그림 동화책 같은 데는 쓸 수 있겠다. 그때 느꼈습니다. 디자인의 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답답하세요? 그럼 직접 보여주세요. 내 세계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우세요? 직접 만들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글자골들은 되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도 이런 구조의 글자골이 대세죠. 네, 복잡합니다, 사실. 저런 글자골들은 기역자 하나만도 32가지 이상의 꼴로 돼 있어요. 만들기도 어렵고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주장과도 잘 맞지 않고 한글의 우수성 설명에도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 본 모형 활짝골입니다. 이건 그냥 한 60여 개의 자모만 있으면 본문 글자골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을 제가 주로 했고요. 이건 계속 이런 비교, 현재의 활짝골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작업도 계속 했습니다. 최근에는 본문 활짝골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맡겨야 되겠죠. 아니면 제 후배들 중에 누군가 새로운 가치를 찾아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묻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어린이 글씨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글의 원형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최초로 공개한 한글골. 그죠? 이게 최초의 한글골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는 한글골. 가장 보편적인 꼴.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어린이 글씨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원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육받기 이전에 아이들은 공간 배분을 정말 자유롭게 해요. 직관적으로 합니다. 줄기수가 많은 건 높게 쓰고 넓게 쓰고 줄기수가 적은 것은 좁게 쓰고 낮게 쓰죠. 가르치지 않아도. 제가 어두운 기사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까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총에 맞아 쓰러져 죽은 사건과 특히 저 성수대교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앉아서 그 수많은 무학 여중 학생들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났고요. 곧바로 이어서 삼풍백화점이 또 무너졌고요. 근데 무너졌다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이 무너진 배경, 이유 그걸 알고 더 충격이에요.
누군가 철근을 빼먹었고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리를. 그만큼 이 나라가 완전 부패해 있었다는 거죠.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수많은 선배들, 수많은 선생님들,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제가 원망의 화살을 수없이 날렸는데 어느 날 그 화살들이 다 여기로 와서 박히고 있더라고요. 그럼 너는 뭘 했니? 지금은 제가 원망을 날릴 사람이 없습니다. 날리자면 저한테 날려야죠. 제가 나이가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날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요즘 제가 깨닫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뭘 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도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 네. 이제 후민정음 해로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이 10시 48분인데 10분만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하려고 제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근데 지금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훈민정음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독학했거든요. 그런 배경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훈민정음이에요. 근데 이건 언해본입니다. 언해본. 얄팍하죠? 여긴 한글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언해본을 읽고 자기가 훈민정음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 속에는 제자해는 없거든요.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 그건 이 책에는 없어요. 이 책은 일종의 다이제스트 같은 거예요. 축약된 판, 쉽게 쓴 거. 근데 이것도 돌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보시고요. 핵심은 언해본과 해례본은 완전히 다른 책이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 이 책은 본래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책 이름이. 근데 이 언해본과 구분하기 위해서 또 훈민정음이라는 세종이 만들어낸 의사소통 체계와 책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례본 이렇게 붙인 거예요. 책 이름은 훈민정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돌릴게요. 만져만 보셔도 공부가 됩니다. 대략 아시겠지만 훈민정음 창제는 1443년 12월 30일에 최초 임금께서 원문 28자를 만드셨다.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이게 최초의 기록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선실록, 세종실록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 이전에는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전혀 없다는 얘기가 맞을까? 저는 뭔가 한 가닥 발견하긴 했습니다만 전혀 없다가 정설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을 반포한 게 46년이죠. 3년 후잖아요. 이 책 뒤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9월 상한에 발행했다. 46년 9월 초, 3년 뒤. 그래서 이 책 발행한 해를 우리가 반포한 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적어도 근대 이후에 이 책을 제대로 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1940년에 발견됐거든요. 경북 안동에서. 그 전까지는 특히 언해본은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제자해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창문살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기원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구구 억측이 20가지도 넘어요. 근데 이 책이 발견되고 제자해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책이 어떤 철학과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책은 저도 초기에는 디자인 매뉴얼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고요. 보통 학자들은 해설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책은 한 권의 철학책이고 책 자체가 한 권의 예술이고 깨달음의 책이다. 그런 걸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선 세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종 이도. 이건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세종이 어떤 사람인가는 세종실록을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세종실록 공부도 했었고요. 요즘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아버지 이방원 시대의 기록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보시면 이때에 서화, 화석, 금술 등 모든 유희 애완의 경무를 두루 갖추지 않음이 없었다. 누가? 충령. 네, 우리가 아는 세종이도. 그러므로 충령대군은 예기에 정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이게 이도라는 사람의 17살 때의 기록이에요. 물론 사관이 쓴 기록이죠. 근데 앞에 저 내용을 보시면 아무튼 뭐 중요한 날에 아버지가 아들의 질문 그리고 큰아들과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사관이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죠. 여기서 서화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예 또는 그림, 그죠? 서화, 화석, 아주 특별한 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술, 이건 악기예요. 검은고, 금술이 좋다 그런 거 있죠. 실제로 이도는 검은고도 잘 다뤘습니다. 기록에는 양령, 형에게 검은고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이니까 앞으로 충령이 너를 많이 도와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충령 이도에게는 너는 왕이 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놀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령 이도가 그런 놀았던 경험이 없더라면 우리가 아는 지금 같은 세종 이도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놀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성군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충령대군은 예기에 정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예기,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종합예술인 같은 거죠. 이미 17살 때 이런 평가를 받았다. 저는 이게 과장 표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런 근거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해요. 이 책은 전체가 33장 66쪽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앞에 이 4장은 세종 이도가 직접 지은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29장은 세종이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내 작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달아라. 집현전 학사 대표학자가 정인지고요. 나머지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과 공동 집필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아는 지금은 한글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한글이라는 이름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디자인과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작가라면. 제가 보기엔 이도는 한 사람의 작가거든요. 창작했잖아요. 창작. 이건 창작물이에요. 근데 작가는 자기 작품을 훈민정음이라고 정했어요. 작품명 훈민정음. 그리고 28자몽. 근데 후대에 저 까마득한 자손이 내 작품명을 한글이라고 바꾸고 네 자모를 떼어먹고 24자모로 줄이고 세종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도라면 야 바로 잡아라. 최소한 내 작품을 어딘가 보존은 해야지. 그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도가 만든 원작은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지금 한글이라고 하고 있어. 이런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종서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근데 그거는 뭐 번역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훈민정음을 감상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훈민정음 번역이 아니고 감상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서지학자나 언어학자나 문자학자로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작가로서 저는 훈민정음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지금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란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해서 다를 다름, 차이, 그죠? 다름을 강조했고 불상유통에서 소통의 가치를 강조했고 우리가 아는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래서 저 뜻이 나중에 알았어요. 뜻 의자가 아니고 오를 의자도 아니고 마음 정이라는 걸. 아까 언해본에도 뜻이라고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의 의미를 다시 새겼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몰랐죠. 근데 이게 뜻 의자나 오를 의자가 아니고 마음 정이었구나. 그렇다면 훈민정음 체계는 감정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체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예술이지.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민연, 어여삐 여겨,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배려하는 태도. 그다음에 이스편, 이편용. 정리하자면 다름의 가치, 소통의 가치, 깊은 속마음의 가치, 배려하는 마음, 더 쉽고 더 편리하고 더 쓸모 있음을 추구해라. 이건 현대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그죠? 이상적인 디자인 철학과 딱 맞아떨어진다. 근데 이게 1400년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지금은 2024년이죠. 이 내용은 1400년대다.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시문자. 예시문자가 정말 놀라워요. 저 기역자를 맨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아음이라 그랬어요. 어금니 소리. 그리고 군자 초발성이라. 아니 왜 하필이면 임금 군자를 예시문자로 골랐을까? 볼견도 아니고 빛광도 아니고 나라국도 아니고 임금 군. 우리는 디자인을 하니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예시문자를, 기역의 예시문자를 임금 군을 골랐을까? 저기서 저는 연상이 됩니다. 어금니와 임금. 그리고 맨 앞장 자기의 서문. 이 뒤부터가 예의거든요. 예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만든, 당신이 만든 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앞에는 자기의 디자인 철학이에요. 근데 기역자의 설명은 맨 앞에다가 놨다는 것도 특별하죠. 왜 임금 군일까? 저는 세종이도가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넘기면 좀 더 확연해져요. 병서하면 규자 초발성이라. 이건 예전에 그 서울대 명예교수인 어느 분이 군규쾌업 예시문자를 옆으로 이으면 군규쾌업 두담탄 나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건 새끼용이라는 거예요. 규자가 앞에 임금군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끼용자를 끌어냈다. 그래서 재미있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 세자가 즐겁게 일했다. 훈민정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제가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그냥 옆으로 이어보면 미륵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시문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넘겨보면서 봐야 감상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어느 한 페이지가 펼쳐져 있잖아요. 이걸로는 감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 권을 이게 종이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봤을 때 이 책은 감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기 점 보이시죠? 저 점이 뭘 상징하는 거죠? 바다님, 저 점이 뭘 상징하는 거죠? 하늘, 땅, 사람. 그죠? 여기서부터 천지인의 세계를 쭉 펼쳐놓은 거예요. 세목골 옆에. 세목골은 어찌 보면 사람,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옆에 또 점, 천지인의 세계를 펼쳤어요. 근데 예시문자가 여기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건 삼킬 탄자거든요. 턴 이렇게 아마 발음을 했을 거예요. 턴. 처음에 저는 하늘을 삼킨다는 건가?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열이 내게로 온다. 떠오르시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늘천 밑에 입구자로 보였습니다. 세종 이도라면 충분히 그랬겠다. 하늘천자 밑에 입구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삼킬 탄자인데 왜 하필 삼킬 탄을 골랐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예시문자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예시문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풀리는데 아직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기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저기 사성점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작품으로 본다면 어느 공간에
이 작품 설명을 할 때 28자모고 사성점, 소리의 강약, 고저, 표현까지 다 다뤘다는 걸 설명해야죠. 이분은 세종이도 이분은 어린 청강지곡 직접 지으시기도 했고 춤을 기획하기도 하셨고 한편으로는 작사, 작곡 다 하셨거든요. 통합적인 예술가였거든요. 근데 이걸 왜 글자로만 생각하냐 말이에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건 우리말을 적는 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하들이 지은, 요즘 말로 하자면 큐레이터, 학예사 이런 사람들이 작가 인터뷰를 통해서 저거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어보고 글로 적었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 여기 해례라고 됐잖아요. 예를 들어 풀이했다. 그래서 이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디자인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자해가 너무나 중요하다. 시작이 웅장해요. 처음엔 전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청년 시절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다. 천지지도는 오직 음양오행일 뿐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초비지영이 역색 단 인기 성음이 극기리이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애써 찾은 게 아니고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었을 뿐이다. 소리의 이치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꿈처럼 세종이도가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훈민정음이 멋있어가지고 이도님 어떻게 이런 체계를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마치 아인슈타인처럼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야 재준아 별거 아니야. 그냥 소리의 이치를 따랐을 뿐이야. 이게 대가처럼 답을 하시더라고. 그 내용이죠. 저기 빨간 줄 이기불이. 그걸 다시 요약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거죠. 아까 천지지도 일음양오행 이랑 통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해서 이기불이. 근데 즉 하득 불이여 천지 귀신 동기 용야. 한글은 당시에 조선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은 어찌 귀신이 함께 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천지 만물을 위한 의사소통 체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평소에 사람하고만 소통하세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자연과도 소통을 하시죠? 그걸 여기 담았다는 거예요. 그 한자 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제가 한글 예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간에 결왈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앞에 해설을 놓고 그 뒤에 이 해설의 내용을 더 축약해서 하나, 둘, 셋, 넷, 7자 칠원절구 형식으로 시어로 칠원절구 형식의 시 아주 간략하게 아름답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결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간추려서 말하자면 출발이 천지지화 본일기로 시작이 됐는데 초성에 중성에 종성에 합자에까지 다 이 결왈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 해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름답게 축약해서 표현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직 이 부분에서만 7자가 아니고 2자, 5자로 나눠놨어요. 뭘까요? 조형의 원리를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 이건 파격의 미죠. 강조하기 위한 거. 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임금께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배경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여기부터 다시 설명드리자면 유성부자 손한통.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어서 글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과 같은 솜씨로 만드셨다. 강조한 거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봅니다. 대동청고 계몽룡. 저게 마치 용자의 제목처럼 보여요. 근데 저건 용자의 제목이 아니고, 그죠? 결왈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종이 한 장 넘김의 미학이다.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종이 한 페이지 넘김으로 해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시대와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유성무자 선한통, 하루아침에 신과 같은 솜씨로 만드셨네. 대동청고 계몽룡.
이 땅 오랜 세월 흐릿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여셨다 하면서 글자들을, 당신이 만든 글자들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임금군이었죠? 기역. 한자에서는 기역 예시문자가 임금군이었죠? 여기에서 뭐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소리 내서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이잖아요. 감. 홍시, 연시, 감. 아까는 임금군, 여기선 감. 예사롭지가 않다. 아니, 기역자, 예시문자 골라낼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감을 골랐을까? 전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감을 골랐을까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 갈대예요, 갈대. 갈대. 우케. 우케는 찢지 않은 벼를 수확해서 아직 쌀로 만들지 않은 직전의 단계예요. 감. 연상을 해보세요. 풍경을. 감. 붉은 감이 파란 하늘 배경에 구름이 있고 감이 하나. 다음에 갈대. 바람에 날리고. 다음에 우케. 수확한 쌀들이. 다음에 콩. 이건 기역자의 예시문자고, 이거는 키역자의 예시문자고, 다음에 예디용, 러울, 너구리예요. 서해, 성해장, 살짝 물이 얼었어. 뒤, 이것도 일종의 집신 만들 때 쓰는 풀. 담장. 뭐가 연상됩니까, 여러분? 저는 가을 풍경을 연상했습니다. 와, 수학의 계절. 이도라는 작가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는 수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감. 임금군이 이제 감. 그리고 옆에 등장하는 낱말들이 뭐 저기 보면 여긴 종이가 있고요. 이건 새우, 우리가 먹는 새우가 있고요. 병아리가 있고요. 배암이 있고요. 얼음은 얼음이고, 네, 다리가 있고, 네, 팥이에요. 단팥빵 할 때, 네. 세상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동물, 식물, 네,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예시문자로 골라낸 거예요. 아무렇게나 골라냈을 리가 없지.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디자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시 낱말을 아무거나 골랐겠어요? 발측, 발 뒤꿈치 위에 물, 네. 여기 보면 슈룹, 우산, 그죠? 주련, 걸개 있잖아요. 군뱅이도 있고요. 올챙이도 있고요.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이전의 세상과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주시다니. 특히 저는 저 부분에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빨간 줄, 범, 샘, 잔, 못, 달, 별. 그냥 한 편의 시와 그림이 떠올랐어요. 호랑이가 내려와 샘물을 마시는데 잣나무가 있는 연못에 달과 별이 비추네. 그림 그려지시죠?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뭘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월인청강지곡. 답이 딱 나오더라고. 전 마음속으로 저는 월인청강지곡이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월인청강지곡. 이분도 떠오른 거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의 발행일이 1446년 9월 상한이라 그랬죠. 1446년 3월에 세종 이도의 아내 소원왕후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내가 돌아가시자마자 서둘러서 이 책을 발행했다고 전 봐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는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그리고 소원왕후가 돌아가시자마자 돌아가신 이듬해에 이도는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악장가사 800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합니다. 노래를 만든 거예요. 가사를 붙여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소개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소원왕후에 대한 그리움, 월인청강지곡. 보는 곳마다 그 소원의 얼굴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그리워서. 근데 어느 분은 용비어 청가도 떠오른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샘, 이 연못, 이건 어디의 샘물이고 어디의 연못일까? 초정약수를 얘기하는 것일까? 경회로 연못을 얘기하는 것일까? 당시엔 경복궁에 호랑이도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자래의 예시문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시문자, 제가 감상하는 법. 요약하자면, 훈민정음은 넘기면서 보셔야 감상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예시 문자를 어떻게 골랐는지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걸 우리 같은 디자이너 또는 예술가들이 더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쯤에서 우리가 한글 주요 특성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빨리 가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한글의 특성, 이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문자, 6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500여 개의 문자가 남아있고요. 동아시아 문자는 서서히 로마자가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자칫하면 한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로마자처럼 한글도 세계에 퍼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치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로마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한글은 우리 글자라고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좁은 생각이죠.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자학자들은 되게 문자를 발달사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그림에서부터 상형, 표의, 단어, 표음 체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근데 한글은 1984년쯤에 샘슨이라는 학자가 Futural Writing System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책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그때가 제가 청년 시절이거든요. 그 후로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 한글은 자질체계 문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쟁이는 예술계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왜 내 입으로 얘기를 못하냐고 내가 느끼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제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문자학자는 아니지만 문자학자가 아니고 한 사람이 작가로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글은 그냥 소리 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표의성도 있는 소리 글자다. 그러니까 이 글자 꼴에도 뜻이 담긴 소리 글자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꼴뜻 소리 글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주장을 했다면 후배들이 바로 잡아주겠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문자의 발달사를 보시면 그 인류의 역사가 오래됐는데 문자를 쓴 역사는 너무나 짧아요. 근데 문자 발명 이전의 인류의 역사와 문자 발명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세요. 문자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한글은 한국의 글자이기 때문에 한글이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훈민정음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특히 디자인이나 예술로 보는 주요 특성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발상 자체가 특별해요. 발상 자체가. 이런 상징기호 체계와 은유적인 표현을 담아서 이뤄낸 결과예요. 한편으로는 보편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췄다. 통합적인 의사소통 체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우주의 이치, 하늘, 땅, 사람, 어울림 철학. 이게 천지인 삼재 사상이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천지인 삼재.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천지인 삼재 사상이 뭔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어울려 놀아야 된다. 잘 어울려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끝없이 확장이 가능한 정말 신비로운 작품이다. 세종실록 아까 임금께서 업문 28자를 만드셨다에 저 내용이 있습니다. 자수간요 전환무궁하다. 근데 업문 28자가 자수간요 전환무궁하다. 사관이 기록을 그렇게 했어요. 글자 수 비록 간단하지만 요긴하고 전환이 무궁한. 전 여기에 빠졌습니다. 이 한글이 훈민정음이 얼마나 전환무궁한 통합체계인가를 내가 한번 그 가치를 끌어내는데 내가 일조하고 싶다.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멋있으니까. 경물치지. 아까 충령이 경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대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은 아시죠? 네, 그 뿌리가 이제 경물치지예요. 한글은 깨달음의 예술이다. 네, 아시죠?
아설순치후, 오행체계, 천지인, 삼재, 음양오행체계다. 모음은 저렇게 확장하는 체계예요. 그죠? 수없이, 끝없이 확장할 수 있는 체계고요. 천지인 가지고 표현한 거죠. 아설순치후, 오행체계. 소리의 이치와 꼴의 이치가 통하는 거죠. 소리가 거세지면 줄기를 하나씩 더한다. 또는 반복해서 쓴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해가 동에서 뜨면 밝아지고 서로지면 어두워지는 단순한 이치를 여기 다 담은 거죠. 근데 자음 글자도 방위체계로 그려보면 저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선배님들의 훈민정음 번역서를 보면서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나 성리학적으로 풀어놔서. 그래서 그걸 그려봤어요. 도해해 보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지금 그림들은 제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세종이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후대의 청년 한재준이 이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 시각화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이죠. 제 나름대로의 감상법이죠.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근데 좀 미음자는 방위상으로는 정중앙이라고 했어요. 미음자가.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도가 지편전 학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저거는 동서남북으로는 북을 상징하고 저거는 치아를 상징하고 저거는 나무를 상징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더하면 인이 예지신도 나오고 궁상각지구도 다 여기다 맞춘 거예요. 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100% 맞아떨어지지가 않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도라는 작가의 독자적인 사유체계, 독자적인 표현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고 하나의 예술이다. 이도의 예술적인 사유와 표현의 체계예요. 이치에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한글은 모든 글자가 자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척척 맞아떨어지죠. 꼴만 봐도 이게 자음인지 모음인지 금방 구분을 해요. 그죠? 글자 꼴만 봐도 이건 모음, 자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근데 이게 조합체계, 초중종성의 조합체계에도 바로 저 천지인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로로 배열을 해봤어요. 천인지.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좀 소리내서. 알, 몸. 그죠? 알, 몸. 뭐 연상이 되시죠? 네. 이건 제가 호주 사람들에게 한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를 이렇게 붙여본 건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도 알, 몸. 저 알,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아와 오만 바꿨어요. 뜻이 바뀝니다. 알이 얼이 되고 몸이 맘이 돼요. 근데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알과 얼은 통하고 몸과 맘도 통하죠? 뭔가 통하죠? 몸, 맘. 없으면 이건 해례본에 나와 있어요. 중성이 없으면 글자를 이룰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철학을 담은 거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초성은 하늘이고 종성은 땅입니다. 세종 이도가 얘기한 거예요. 초성은 하늘이고 종성은 땅입니다. 중성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글자를 이룰 수 없다. 사람 하기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다라는 철학을 여기에 담은 거예요. 세종 이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더 확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 이도 공부를 했어요. 저는 지금 너무 와닿아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천인지, 이게 천이잖아요.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해례본에 나와 있습니다. 모음 중에 가장 으뜸 글자는 점이다. 이게 모음 글자의 가장 으뜸 글자잖아요. 아까 보셨죠? 순서. 천지인.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여러분이 다 곧 하늘 같은 존재다. 인내천사성과 통하죠. 우리가 다 하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 임금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이 곧 하늘이다.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지. 이런 철학을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엄청난 훈민정음 철학이 담겼다고 봅니다. 이 철학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한국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늘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다 사람이 하기에 달렸다. 그래서
저는 사실 SNS 하거든요.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래전에 이 아레아 살리기 운동을 제가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대단한 거를 지금은 버렸잖아요. 이름도 아레아라고 붙였어. 하늘아라고 해야 맞을까 말까인데 왜 하늘꼴을 이름을 아레아라고 붙이냐고. 그죠? 왜 사라진 자모, 없어진 자모, 불필요한 자모라고 생각하고 있냐고. 어리석은 후대들이죠. 살렸어야 합니다. 어떻게? 최소한 조형 작업하는 우리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국어학자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럼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글이 예술인 근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까지 지금 진도를 나갔는데요.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우리가 요즘 아는 뭐 평면회화나 조각이나 음악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소리와 꼴과 뜻을 하나의 이치로 이어낸 체계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훈민정음 감상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음악, 그림, 문학 이런 것들이 통합된 개념의 하나의 예술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청년 시절엔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힘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결코 훈민정음의 특성은, 한글의 특성은 이건 문자의 특성만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조형의 특성이고 철학의 특성이고 이도라는 사람의 사유와 표현의 체계를 이도가 새로운 질서로 재구축한 통합 개념의 예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한글은 표음 문자냐 표의 문자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나는 표정 문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정,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 체계다. 예술과 너무나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지만 한글 예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글박물관 세워진 지 올해로 딱 10년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10년 만에 한글 가지고 예술 창작 활동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 이 땅에서는 새로운 예술 장르, 예술 사조가 태어날 수 없는가? 그냥 한글 아트라고 하면 안 될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정음 아트겠지만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작업을 할 수 없을까? 국어학자들이 뭐라 하든 말든 네. 말씀하셨는데 뭔가 예술적인 작업에서의 그 활용과 국어학자분들이 공부하는 그 한글의 차이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국어학자들은 말 그대로 국어학이잖아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한글을 말을 표기하는 체계라고 생각하십니다. 말을 표기하는 체계. 그래서 어법, 문법에 주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저는 국어학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국어학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조형을 다루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한글을 국어학자나 언어학자가 공부한 내용으로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느끼는 대로 소비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네. 예전에는 활자골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뭘 하다 보니까 제 재료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재료를 들고 다니면서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제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캔버스처럼 제가 고정된 형식의 예술이 아니고 마음이 동하면 어디서나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청구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얘 이름은 슈거든요. 슈. 날아갈 때 슈슈슉 이렇게 날아가요. 소리를 내면서. 근데 기역자 2개와 아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놀면 초중종성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변신술의 천재입니다. 예전에는 한 7개 정도 동물 형태로
변신했는데 요즘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20가지 넘게 변신이 되고요. 한글 글자는 70가지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행 갈 때 데리고 다닙니다. 또 질문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글자 6개를 가지고 네. 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좋은 질문이세요. 저는 한글의 이제 그 최소주의의 이치에 제가 완전히 감동했어요. 최소주의. 그걸 딱 28자모로 천지자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감동이었어요. 그 철학을 제가 깨닫고.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줘라. 맨날 쓰고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줄여봤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뭐 이야기가 많지만 저렇게 기역, 디귿, 이응, 아의 6가지 자모만으로 현대의 모든 한글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접근이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 그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한글인데 뭐 한글로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제 건 6개로 줄여봤습니다. 왜 6개예요? 그렇게 저는 최적화 다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네, 또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한글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어떤 이야기나 설명을 해주시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봤는데요. 요즘은 그냥 제 재료를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제가 먼저 가서 붙여놓거든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이제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걸 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요. 다음날 가서 보면 아빠가 엄마로 바뀌어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면 밥은 먹고 다니니? 그래서 야, 시민은 위대하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 만질 수 있다. 만져도 됩니다. 손대지 마세요. 안 합니다. 네. 재밌게 그냥 노는 거죠. 제 작업은 현장에 설치했다가 싹 띄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되게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현장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누군가 이렇게 해놨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럼 저 인상적이면 제가 찍어 놓습니다. 저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분과 저의 협력 작업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함께 저랑 한 겁니다. 이분은 언젠가 이 체계를 한재준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저랑 친구가 되지 않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금누리 선생님 뭔가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네. 세종 이도의 한국어 일이 뭐 지금까지 말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줄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즐거운 상황으로 만든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의 이런 위대함이 저거 말이죠. 저는 조금 읽기 힘들지만 한국어를 깨우치면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저거 읽을 거예요. 알았죠? 왜냐하면 소리하고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뜻있고 의미 있는 거라고 아무튼 굉장히 뜻 있는 자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날개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좀 쓸쓸했는데 금누리 선생님이 날개 선생님과의 절친 금누리 선생님이 와주셔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